오늘 연말에 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조금 취소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영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다소 조금 조용하지만 저희끼리 또 이제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하피수학학원이고요. 저는 원장 권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매 연말에 초등부 설명회를 한 번씩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좀 수학을 조금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중학생, 고등학생과는 다른 어떤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하면서 이제 많지 않은 시기 때문에 조금 할 수 있으면 같이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학원에 일단 이번에 혹시 블로그든 인스타든 저희 학원 거를 많이 눈여겨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올해가 저희 학원이 조금 흔히 말하는 포텐이 좀 터진 한 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복된 아이들도 있지만 올해도 서울대가 한 명이 나왔고 연고대가 한 6명 정도가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복을 뺀다고 하더라도 한 5명 정도의 스카이 학생이 배출이 되었고, 나머지 서성한이라든가 등등의 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는데, 제가 요즘에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런 스카이급 학생이 배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친구가 조금 특별했나 보다 라든가 이제 왔나 보다 라고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올해만 그런 게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6년째 스카이를 매년 보내고 있는 중이고, 이제 다른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이제 중하위권 학교들도 꽤 많이 보내는 편인데, 제가 올해 조금 확신을 가졌어요. 조금 상위권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뭔가의 조금 루틴이라고 할까? 방법이라고 할까?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이제 저희가 케어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결과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한 2가지 의문을 가지세요. 우리 학원이 뭐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성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라든가 혹은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 학원의 고3이 정말 단 1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4명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썼던 아이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이제 1학기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내신 산출까지 끝난 그 직후에 있는 아이들, 그 14명 중에서 수능까지 공부했던 친구들이 12명이 있었고, 그 친구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여기는 안 올려져 있지만 제가 계산 한번 해봤더니 흔히 말하는 이제 중경외시 레벨까지 붙은 아이들이 한 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13명은 안 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6명 중에서 1, 2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4명이 넘고요. 2명은 이제 한 3등급 정도가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높은 목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한 번 더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시겠지만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서 재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을 가고 싶어서 재수를 하는 아이들도 많고, 중요한 건 제가 재수를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의 가능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봐 라고 많이 권하는 편이라서, 실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많은 아이들이 아니었던 썸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냈다라는 학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아이들이 열심히 했겠죠.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고 성실한 친구들이고, 그런데 정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학원에 좀 특별한 다른 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부의 양, 수업의 양, 제가 고등학생이든 중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공부를 적게 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모르겠다. 나는 수학을 잘하려면 정말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너네가 그만큼의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쪽지게식으로 내가 막 찝어줘가지고 이것만 공부를 해 라고 하는 식의 공부는 결국에는 날아가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 그걸 다 수긍을 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지금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 친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방학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네 스케줄이 다 다 깨지면서 월화수목금토를 다 나와야 한다는 것도 알고 4시간이 넘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중학생 아이들도 자기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의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저희 학원은 흔히 말하는 특강 신청서가 없어요. 특강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지를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물어보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흔들리니까. 저희는 그냥 정규 수업에 연장된 느낌으로 그냥 제시를 다 해버리는 편이고 어머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의 파이팅이 합쳐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초등학생이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기본기를 닦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저희 학원 이야기는 뒤에 좀 밀어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수학력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 방향을 해서 수학을 어떻게 수학 체력을 높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학력을 키우는 방법을 하는데 참고로 제가 설명회를 할 때, 초등부 설명회를 할 때 제가 가끔 여쭤보는데 혹시 어머님들 수학자 말고 수학 교육자 중에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가끔씩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들한테 재미삼아 빙고를 많이 해요. 자, 네가 알고 있는 수학자 다 적어봐. 수학자 되기 빙고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쓰는 사람들이 뻔하죠. 뭐 피타고라스, 뭐 유클리드, 뭐 뉴턴,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오일러, 뭐 가우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너무나 아는 사람들 말고 저는 사실 대학교 때 공부를 수학 교육과를 나오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졌고 저는 수학 교육자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한 분 소개를 해드릴 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사실 강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 분이긴 한데 자 뒤에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일단은 대부분 초등학생 아이들 상담을 해보게 되면 연산은 잘합니다. 눈높이도 하고 뭐도 하고 연산력도 부담스러운 친구도 가끔 있긴 있지만 대부분 연산은 다 부드럽다고 생각을 한다면 연산은 잘하는데 왜 활용 문제를 못 풀까? 응용 문제를 못 풀까? 왜 식을 세우지 못할까? 라는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는 게 거의 중학교 한 1, 2학년들까지의 거의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제일 큰 고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왜 못 쓸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응용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생각나시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저는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하기 싫어서죠. 정말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기 싫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장난으로 자 내가 이 문제 맞추면 5만 원 줄게 라든가 엄마한테 말해서 뭐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라고 하면은 애들이 정말 기겁하게 그 문제를 풀어요. 잘 풀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풀어내죠. 사실 저도 저희 아이한테 자 이거 맞추면 유튜브 시간 10분 더 줄게 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 맞춰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그냥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풀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고민하기 싫으니까 흔히 말하면 좀 어려웠어 별표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동기를 키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조금 줄여볼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정말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응용력이 부족한 친구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응용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왜 부족할까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흔히 문제를 국어책 읽는 것처럼 이렇게 밑줄 그듯이 막 읽어내는 경우들 제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수업을 할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많이 해주는 제일 요령이 단어 한 개를 씹어가면서 문제를 읽으라고 시켜요. 뭐가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되었어, 저렇게 되었어 라면서 끊어가면서 가게 되면 머릿속에서 그 문제가 연상이 되기 시작을 하고 상상이 되게 되면 그 문제가 사실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아직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용어적인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제 뭐 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빼고는 사실은 아이들이 응용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접근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것들을 이제 설명한 방법들이 이건데, 어떤 친구는 문제를 정말 잘 풀어요. 딱 보면 답이 나와요. 풀이 과정이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이거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가 쉬우니까 네가 암산으로 풀지. 근데 그 똑같은 비슷한 레벨을 조금만 꼬아놓으면 애들이 문제를 못 풀죠. 그러면 그거는 암산으로 풀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든 문제는 푸는 방법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뭐 거속시 문제, 농도 문제, 속력 문제, 농도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루틴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저희 학원 아이들은 그 방법을 제가 알려주고 연습을 시키면 거의 대부분 방정식에서 속력 문제든 농도 문제든 비율 문제든 문제를 다 풀어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저희 아이들도 또 다 못하지 않겠지만 외부에서 온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고 이렇게 풀어서 안 될 것 같은 방법들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그 문제집들의 해설지를 보면 해설지니까 글로 써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되게 딱딱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말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글로 쓰기 애매하더라도 말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쓰게 되면 문제가 풀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머리로 풀지만 이제 안 되는 친구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알려주고 트레이닝 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건데, 자, 결국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폴리아라는 분. 폴리아라는 분이 이제 쓴 책, 논문 제목이 그냥 그대로 How to solve it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되게 직관적이죠. 거기에서 이 분이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려줘요. 내가 지금부터 8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그 방법만 쓰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자, 혹시 어머님들, 아버님들, 정말 몇십 년 전 기억을 떠올려서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혹시 단원 맨 끝마다, 학기 맨 끝마다 여러 가지 문제 풀기 단원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 풀기. 거기 보면 표 만들기, 뭐 하기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 그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이걸 왜 또 푸는 거지? 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이거였어요. 근데 요즘엔 그거 안 배워요. 교과서에 요즘 그게 없어요. 그냥 문제 속에 그걸 다 녹여서 내는데, 자, 이분이, 이제 만들어낸 방법대로 만들어 놓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이 나는 이렇게 풀면은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라고 했던 책을 정말 그대로 녹여놓은 책이 요 책이에요. 그래서 앞 글자 따서 이제 문해길이라고 부르는데, 문해길이라고 부르면 어머님들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문해력과 관련된 책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절대로 문해력과 관련된 책이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고, 사실 문제 해결력이 저희 현대 수학의 제일 큰 화두예요. 요새 굳이 말하면 요즘에 말하는 그런 AI 시대에 계산기가 다 있는 시대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계산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더하기 빼기를 왜 해야 되는 거야? GPT한테 물어보면 답을 다 알려주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저는 이제 아이한테 이제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얘기해 주는 게, 결국에는 그런 더하기 빼기만 하려고 네가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더하기 빼기는 산수라고 하는 그런 정말 기본적인 거고,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우리가 더 다음 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그거는 필요한 건지를 말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웬만한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제가 책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책이 이제 문제 해결하려면 4단계가 필요해요. 1단계는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 어떤 문제인지를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전략을 짜는 거예요. 난 여기서 뭐 할 건지, 뭐 할 건지. 그리고 그거를 계획대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틀린 게 없는지를 내가 반성하는 거죠. 확인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이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그냥 너무 익숙하게끔 좀 어려우면 몰라 하고 넘어가는 게 2단계인 거죠. 이 단계가 바로 8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식을 만들고 해결하기. 두 번째는 그림 그리기, 표 만들기, 거꾸로 풀기, 규칙을 찾아서 해결하기, 예상하기, 확인하기, 자, 이런 뭐 단순화하기,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레벨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랑 중고등학교 레벨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도 고3 애들 수업을 할 때, 중학생 애들 수업을 할 때, 저는 이 방법을 써요. 일부러 보여줘요, 애들한테.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림중학교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되게 어려웠던 문제가 있어요. 저는 도형 문제를 풀 때 애들한테 뭐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림을 믿지 마라. 그림을 믿지 말고 그림에서 조건을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라고 했는데 이번에 한 문제가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충 문제를 푼 친구들은 딱 보고 이거지 라고 푼 친구들은 다 맞췄는데 오히려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그 문제를 틀렸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제가 말한 것처럼 무조건 문제를 의심하라고 했는데 문제 계속 의심한 거예요. 문제에서 얘가 90도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90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저는 그 친구한테 되게 칭찬해 줬어요.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맞은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풀었는데 물어보면 정말 정확히 푼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선생님 비슷한 방법들을 푼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다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거죠. 도형 문제니까 많이 해보셨잖아요, 언니. 도형 문제니까 딱 봐도 90도네? 딱 봐도 2등분이네? 딱 봐도 뭐네? 그죠? 이렇게 가는 도형 문제를 풀어간 친구들이 사실은 더 복잡해진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는 뜻인 거죠. 정말 다 쪼개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되는 것들을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켜야 돼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그림 그리기. 그리고 표 만들기. 그리고 거꾸로 풀기. 그리고 단순화하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엄청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니까 좀 힘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 잠시만 제가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층에 한 개가 있고, 두 개 층에 두 개가 있고, 세 개 층에 세 개가 있고, 이렇게 쌓기나무를 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얘가 문제에서 17층까지 쌓으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이들은 그 17층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혹은 얘가 예를 들어서 30층까지 쌓았다. 몇 개냐? 라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숫자를 작게 만들어봐. 똑같은 위치로 작게 만들어봐. 자, 비슷한 표현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장 어렵게 문제를 풀고 있는 분수 소수 문제들 있잖아요. 분수 소수 문제가 제일 그런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시간에 3km를 움직이는 어떤 운동이 있는데 3시간 동안 움직였어. 그럼 난 몇 킬로 움직였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애들이 답이 1초만에 답을 내죠. 9km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를 바꿔서 1시간 20분 동안에 4와 7분의 1km를 움직이는 어떤 운동 문제가 있는데 얘가 2시간 40분 동안 2시간 동안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뭐가 다르지? 그래서 제가 많이 해주는 친구가 뭐냐면 숫자 분수를 쉬운 숫자로 바꿔봐. 얘를 1로 바꾸고 얘를 바꾸면 이 답을 어떻게 누구랑 누구를 곱하게 하고 누구랑 누구 나누게 할 거지? 라고 하면은 애들이 그렇구나. 자, 알았지? 다시 숫자를 어렵게 간다? 라면 답을 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단순화하기, 규칙을 잡기, 그리고 그림 그리기,
표 만들기.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요 거꾸로 풀기가 사실은 뭐밖에 없냐면 거꾸로 풀기가 방정식을 안 배웠으니까, 초등학생한테 방정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네모 더하기 4가 7이야. 네모가 얼마게? 라고 하면은 거꾸로 풀 거니까 3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거꾸로 풀기는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거밖에 없지, 거꾸로 풀기에 가장 최적화된 문제는 바로 도형이에요. 도형에서 막 복잡하게 있을 때 마지막에 어떤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그 길이를 구하려면 난 뭘 알아야 되지? 난 뭘 알아야 되지? 뭘 알아야 되지? 이렇게 파고들하게 되면 마지막에 내가 알고 있는 힌트랑 만나게 돼요. 그러면 만났네? 다시 이걸로 쭉 가게 되면 답이 나와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은 그냥 멍하니 보다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 다 문제가 틀려버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 문제들이 뭐냐면, 저는 지금 초등학생 애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림 그려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 표는 어떻게 만들 거냐? 거꾸로 푸는 거는, 혹은 규칙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건지를 연습을 시키면, 그걸 가지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이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지금 고작 5학년 1학기 거를 풀고 싶어서, 6학년 거를 풀고 싶어서 이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여름방학 때 이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 복습으로 진행했었어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한테, 여름방학 때 수업한 건 5학년 2학기가 아니고 5학년 1학기 문해길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라든가 제 외부 어머님들이 1학기가 끝났는데 그걸 왜 풉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거는 심화 문제를 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풀고 싶은 건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 단계가 이해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렇게 응용 문제가 풀 수 있는데, 5학년 2학기 거를 겨우겨우 하고 있는 친구가 또 어떻게 그걸 풀리겠습니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준비했던 과정들은 그런 거에 좀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스킬들은 사실은 어머님들이든 아이들이든 책을 볼 때마다 그냥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식이 없어요. 식 좀 쓰라고. 그냥 식을 쓰라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식만 쓰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식을 안 쓰기 시작하고 되게 하기 싫어져요. 흔히 남자아이들 보세요. 식 쓰는 친구는 없죠. 근데 남자아이들 수학적인 머리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식 쓰란 말보다는 식을 만들어 보고, 혹은 제가 너무나 간단한 것까지는 식 쓰란 말을 하지 않지만,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요 단계를 가지고 그림 그리란 말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희 학원 중학교 1학년 애들, 2학년 애들한테 방정식 문제 푸는데 그림 없으면 저한테 엄청 혼나요. 내가 그림 그리려고 했잖아! 그림 그리면 정말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요. 제가 그림을 알려줘요. 재밌게 막 화면에 있는 사람 얼굴처럼 생겼네 막 이렇게 해서 알려줘요. 그렇게 풀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보여준 건데, 이게 작년에 모의고사 문제예요. 고3 문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애들한테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문제가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서 AD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AD의 길이는 여기 삼각형에서 포함되어 있네? 그럼 얘를 풀려면은 어떤 걸 써야 되지? 내가 뭘 알아야 되지? 를 막 타 와서, 그러면 이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그림이 필요해?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막 물면 답이 나오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애들, 고3 애들, 고등학교 애들 다 방법을 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애들은 단순하게 준킬로 문제를 배웠어. 킬로 문제를 배웠어. 제가 당연한 게, 모의고사에 나오는 킬러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비슷한 유형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 비슷한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알려줘야 되고, 중학생애들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뭔지 거의 뻔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건 어려우니까 난 못 풀래? 라고 할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적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고, 동기적인 문제를 지금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거 말고 풀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풀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문제풀이력. 사실 이 문해길이라는 책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좀 봤는데,
저는 수업을 강의를 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돼간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저는 맨날 그림을 그렸고, 표 만들고, 단순화시켰고, 그때도 애들 좀 지겨워할 때쯤 되면은 제가 이런 사람들 얘기해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라고 해서, 실제로, 제한테 배웠던 친구 중에서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리포트로, 수행평가 리포트로 폴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놀라면서 네가 폴리아를 어떻게 아냐 라고 했던 것들도 있고, 실제로 요즘에 너무 기분 좋은 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 수학 교육자들이 하고 있었던 논리를 따와서 만들어낸 책들이 은근히 있어요. 고등학교 책에서 고쟁이란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고쟁이가 좀 이름이 좀 촌스러운 게 고득점을 쟁취하자라고 해서 고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스키너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스키너가 나의 지식 덩어리예요. 암 덩어리. 그거 아픈 거 말고 지식 덩어리.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어. 정보를 알고 있어. 그 알갱이 한 개를 스키너라고 불러요. 그걸 어떻게 뭉칠 수 있겠니? 그걸 어떻게 조합할 수 있겠니?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스키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막 문제를 푸는데, 사실 제가 학원 이름을 처음 정할 때 사실은 스키너라는 이름을 넣고 싶었어요. 근데 안양에 가면 그 학원이 있어서 제가 안 썼는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해서 요즘에 되게 책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되게 차용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고, 수학 같은 과목은 워낙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창피하죠. 저는 요즘에 챙편을 많이 잃어서. 이게 뭐냐면, 저한테 되게 직접적으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초등학교 수업 어떻게 할 건데, 쉽게 한번 설명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단계인데, 이게 길게 한번 보죠. 자, 고등학교 공부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중3? 뭐 중2? 저는 개인적으로 한 중2쯤 봅니다. 중3쯤 되면은 부족한 건 아니지만 좀 아쉽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 중2 올라가는 겨울방학, 혹은 중2 겨울방학. 현재 말하면 지금 저희 학원에서도 또 이렇게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예비 중2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은 정말 여유가 넘치는 친구들. 적어도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는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생이 되면 정말 바빠요. 정말 바빠요. 할 것도 많고 수행평가도 많고 공부할 게 정말 많죠. 근데 수학 공부를 다시 공부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한 2학년 과정까지는 공부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부족하더라도 2학년 1학기까지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 안 되면 1학년 거까지라도 공부를 다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는 나중에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반복 학습을 하면서 좀 여유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가 있어요. 국어든 영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할 게 많으니까. 그러려면 중2 때 고등학교 거를 시작하려면 중학교 거는 언제 끝내야 될까요? 그러면 중학교 과정은 한 학기가 몇 개월이 걸리겠습니까? 한다면, 짧으면 3개월? 좀 길면 4개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 더 가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중학교 과정이 6학기니까 적어도 한 18개월? 반복 학습을 포함한다고 치면 한 24개월? 그죠?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중학교 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때 들어가려면 중학교 과정은 이 정도 공부할 거니까 한 초등학교 6학년쯤에는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결과가 나오죠. 초6 때는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적어도 초6, 3월 달쯤이라든가 이때쯤에는 중학교 과정을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초등학교 과정은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저희 학원이 5학년부터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4학년 애들 학원을 잘 안 보내고 싶어 했어요. 4학년 때까지는 좀 창의 수학 공부 혹은 좀 흥미 위주의 공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학교 공부를 좀 쉬엄쉬엄 하고 연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아이들이 4학년 2학기 때부터 수학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4학년 2학기부터 공부를 좀 도와줘도 또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5학년쯤부터 초등학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었던 구조가 뭐냐면 이번에 겨울방학 때 시작한 친구들은 5학년 1학기 과정을 좀 공부를 한 친구들, 그래서 5학년 1학기에 반복학습을 하면서 5학년 2학기를 나가게 되는 그런 스케줄로 공부를 하면 이거까지 나가는데 정말 무리 없이 쭉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 학원은 고등부가 좀 더 많은 학원이고 중학생이 좀 더 많은 학원이고 초등학생이 많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가지고 있는 목표가 조금 더 고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학을 재밌게 해야지가 아니고 지금 저희 학원은 제가 고3 수업을 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모실 수 있는 분을 모셔와서 고3 수업을 맡겨놨어요. 얼마 전에 또 한 번 모셔와가지고 고1 중상 레벨을 또 맡겨놨어요. 왜냐면 이제는 제가 초등학교로 내려갈 거예요. 제가 우리 학원에서 뿌리 역할을 맡을 예정이에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심화 수업 정도를 제가 맡을 거고, 그 다음에 고등과정 나가고 더 위에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수업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강사들한테 맡길 생각도 있을 만큼 초등 심화에 제가 좀 더 관심이 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수학 공부는 흔히 4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가 첫 번째가 이제 개념 단계, 다음이 이제 유형 반복 단계, 그리고 이제 유형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고 심화 과정을 공부를 하면 수학 과정은 좀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제가 제일 추구하고 있는 내용은 개념과 유형을 묶어서 한 번에 선행 과정에서 나가셔야 돼요. 자,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책을 한 번 공부했어. 또 공부했어. 또 공부했어. 우리 애는 3바퀴 돌렸어요. 근데 왜 못 풀죠? 3번 돌렸으니까 공부를 못하죠. 한 번에 책을 3권을 풀렸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한 번에 책을 2권을 한 번에 돌리시는 게 맞아요. 여기 보이는 디딤돌이라는 책, 제일 유명한 책이죠. 디딤돌 공부를 다 시킨 다음에 센 공부를 하면 안 돼요. 2개를 동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디딤돌 공부를 하면서 중단원 정도 한 개를 좀 내가 따라가다는 느낌으로 해서 개념 공부를 시키고 반복시키면서 얘로 또 계속 반복을 동시에 시켜야지만 아이들이 그 순간에 양을 조금 많이 공부를 하면서 기억이 남게 되는 거지, 한 바퀴 돌렸네, 2바퀴 돌렸네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들의 개념책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우공비란 책, 그리고 센이란 책, 뭐 RPM이란 책,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무조건 같이 나가야 되는 책이에요. 저희 학원에 정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2개를 동시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다 끝내고 2번째 나가는 거는 한 번 하고랑 똑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나가셔야 된다. 굉장히 좀 삐딱한 것 같아요. 2개를 동시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2번째로는 이제 직전 방학에 준심화 과정으로 해서 반복 학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심화 과정으로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문해기라는 책으로 준심화 공부를 하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1품이든 블랙라벨이든 이 정도로 준심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본학기 때 최상위 수학이든 A급 수학이든 같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가끔씩 이거를 한 번에 쭉 다 끝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6학년인데 5학년인데 6학년까지 공부를 다 끝낸 아이들 중에서 최상위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솔직히 말하면 최상위를 왜 지금 풀었지? 최상위는 뒀다가 진짜 지 학기 때 풀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래야 자기 학기 때 반복을 한 번 더 하죠. 선행 수업을 하는 것처럼 최상위 수업을 끝내버리게 되면 아이들이 최상위에 대한 진심이 떨어져요. 최상위를 정말 깊고 꼼꼼하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려면 무조건 아껴뒀다가 자기 학기 때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2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학기 반복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부 시간 동안은 자기 학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전 방학 때 이런 준심화 문제를 풀면서 현 학기 때 최상위 레벨의 문제를 푸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만큼 단계는 이제 3개월 혹은 4개월에 맞춰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뒤에도 한번 제가 Q&A를 한번 더 하겠지만, 선행 수업을 나갈 때 어느 정도 레벨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에 따라서 컨셉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레벨이
한 60%, 70%의 공부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흔히 센이란 책이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센이란 책을 좀 익숙하게 공부하게 되면 자기 학기 공부의 한 60% 이상은 공부가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준심화를 하면서 한 50%에 80% 정도의 레벨로 공부를 한 번 더 하고 본 학기 때는 100%까지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조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스피드가 있네라는 맛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쭉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디딤도 풀고 쌤 풀고 뭐 1품 풀고 최상위 수업 푸는 친구들은 이걸 쭉 다 나가면 한 6개월 정도가 걸리죠. 그러면 아이들은 1년에 2번 나가는 거니까 학교랑 똑같네 라는 느낌이 들긴 들겠지만 좀 지루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늦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절대적으로 얘는 마지막에 남겨두는 게 좋고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가 너무 잘해. 정말 조금만 줘도 다 잘해 라고 한다면 이 과정은 생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이해력이 빠르고 문제를 잘 푼다고 한다면 굳이 반복 학습을 한 번 더 해야 될까?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얘를 없애시는 경우도 좋고요. 참고로 말하면 1품이란 책을 안 풀더라도 센이란 책을 푸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얘는 유형이 충분하지 않아요. 1품은.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블랙라벨을 풀었다, 1품 풀었다,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중에서 기본기가 단단한 친구들은 없어요. 자, 고등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볼게요. 수능은 수학이 30문제입니다. 100분 주죠. 100분에 30분을 주면 공부를 웬만큼 잘하는 친구들은 흔히 말하는 준킬러급의 문제가 6개가 있어요. 작게 말하면 이제 킬러급은 4개, 준킬러급 6개, 작게 말하면 준킬러가 6개 정도가 있으면 아이들은 그 6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큰 오류가 뭐냐면 24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만큼 해야 되는 게 24개를 30분 만에 끝내는 게 중요해요. 그 쉬운 24개를 정말 고민도 없이 30분 만에 쭉 풀어버려가지고 30분 만에 완벽하게 맞추고 6개를 가지고 거의 한 60분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것만 맞추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조금 띄엄띄엄 하는 친구들은 수능 보면은 다 밑바닥에서 틀려서 와요. 정말 억울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보여주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번에 방학 중에는 제가 수업 시간을 잡아놓은 게 요 개념 나가는 수업을 제가 60분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구나. 저희가 방학 때 1교시 수업이 있고 2교시 수업이 있는데 1교시 수업 때 뭐 예를 들어서 문해길 수업을 나가고 2교시 때 진도 수업을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60분씩 나가요. 그래서 1교시, 2교시가 이제 좀 분리되게끔. 그래서 시마 나가는 거랑 진도 나가는 거랑 분리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진도 나가는 수업이랑 시마 나가는 수업은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그거를 섞어 놔버리게 되면 뭐 학원에서 수업은 2시간이야. 2시간인데 선생님의 기분 따라가지고 오늘은 뭘 많이 하고 오늘은 뭘 많이 했어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뒤죽박죽이 돼요. 딱 분리를 시켜서 이때는 뭐 하는 시간, 이때는 뭐 하는 시간을 잡아놔셔야 돼요. 학기가 되면 3월 달부터의 정규 수업 학기가 되면은 저희 학원은 초등학생이 초등부를 공부하는 수업 스케줄과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공부하는 스케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초등부를 공부할 때는 수업 시간이 1교시가 45분, 2교시가 45분을 해서 하루에 90분씩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초등학생이 중학생 거를 공부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1교시가 90분, 2교시가 45분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90분 동안 진도를 나가고 45분 동안은 자기 학기 시간을 가는 걸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이 중학교 공부하는 순간 수업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부터는 중학교 과정을 나가게 될 건데 그때쯤 되면은 수업 시간이 좀 더 늘어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진도 위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겨울방학 때 5-1을 나가고 여름방학 때까지 해서 6학년 과정까지를 마무리 짓는 거를 목표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학년 때부터 중학교 과정을 나가야 되는데 보다는 한 학기가 좀 더 빠르죠. 좀 더 여유 있는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방학 때마다 아마도 문의 길은 아마 5학년 같은 경우는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방학 때는 5-1 문의 길을 갈 거고, 여름방학 때는 아마도 5-2 문의 길을 가게 되겠죠. 그리고 학기 때는 또 최상위 수학도 최상위 수학도 가게 될 거고, 5-1 최상위, 5-2 최상위를 가게 될 거고, 저희가 올해부터, 사실 제가, 제 학원을 차리기 전에, 저는 원래 목동권 쪽에서 KMO 같은 정말 어려운 이제 영재고 애들을 수업하는 그런 경시 수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오히려 제 학원을 차리면서 그런 경시 수업을 완전 딱 끊어버렸어요. 왜냐면, 그 영재고 갖는 그런 경시 수업이 너무나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랑 완전 별개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예 하지 말자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대신에, 사실 저는 이제 경시 수업을 되게 많이 했으니까, 사실 저는 원래 HME 같은 그런 해법수와 경시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었어요. 이거는 너무 그냥 생새내기의 시험이다. 이거는 정말 학원들에서 그냥 자기 타이틀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시험도 아예 안 봤더니 아이들이 좀 동기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올 2학기 때부터 해법수와 경시 대회를 제가 거의 의무적으로 제가 다 시험을 보게끔 제가 얘기를 했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많진 않지만 원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한 7명이 시험을 봤는데 전원이 다 입상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최상위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학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학원 6학년 애들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직 6학년 게 좀 덜 끝났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6학년 거를 마저 끝내고 신학기가 들어가게 되면 중등과정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 될 건데, 사실 제가 심화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6학년 아이들 2학기 때 최상위 수학은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해요. 왜냐면 교육과정이 6-2 과정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덮어져요. 6학년 2학기 최상위 수학은 사실 제가 수학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최상위 수학 스터디를 해요. 왜 하냐면 5학년 최상위 수학을 5학년스럽게 설명하는 방법, 더 위에 걸 끌어오지 않고, 흔히 최상위 수학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을 조금 쉽게 풀려면 한두 학기 선행대 과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게 쉽게 푸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철저히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5학년 아이들한테 5학년 과정으로 이제 최상위를 풀려주는 방법을 하는데, 6학년 2학기 과는 너무 투머치예요. 6학년 과정으로 수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6학년 2학기 최상위 수학을 하지 말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기본 문제를 한 번 더 풀자라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6학년 2학기 때는 최상위 수학을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학년 과정은 이렇게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기타 중학교 과정의 커리큘럼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학원의 블로그라든가 오시면 저희 학원의 중등과정, 고등과정의 커리큘럼이 다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고요. 제가 26년의 커리큘럼을 제가 다 짜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희 학원 내부생이든 외부생의 어머님들 간에 제가 1년치 커리큘럼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뭐 할 거다를 다 드리는데, 물론 거기서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다가 이 친구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제가 책 한 권 높습니다. 유형 한 번 더 하자. 당연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정말 원래 제가 목표가 뭐냐면,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목마른 말한테 우물가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애들한테 입만 벌려봐, 내가 다 씹어줄게. 내가 씹어서 너네가 넣어줄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애기새처럼 내가 다 넣어줄 테니까 너네가 삼키기만 해 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좀 되게 성과가 잘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엔 제가 어머님들한테 제일 많이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너무 요즘에 이제 슬럼프가 너무 심하게 왔다. 사실 저희 학원이 사춘기가 심하게 온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많이 있냐면 보시겠지만 제가 되게 잘 기다려줘요. 다독여주고 참아주고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랬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정말 그거를 빨리 극복을 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고, 절반 정도는, 그냥 처음부터 기다리지 않고, 내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더 아쉬워지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래서 저희 학원이 아직 못 크나 봐요, 어머니. 제가 자꾸 막 기다려주고 다담아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학원이 사실은, 공부를 쉽게 하는 학원은 아니고, 이번에 상탄 친구들이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라 하고 재밌어라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중고등학생 어머님들 설명을 할 때는 거의 1시간 반, 2시간 넘게 설명을 하는데, 초등부는 제가 조금 짧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하는 방향은 사실 똑같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까 들었던 것처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키워주고, 저는 학원에서 해야 될 일은 정확한 방향을 잡아놓고 이제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제 역할인 거죠. 일단 제가 질문을 조금 받았는데, 아까 했던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흔히 수학 난이도를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했다고 볼게요. 수학은 끝이 없죠, 사실은.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되게 어려운 건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 좀 덜 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레벨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사실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 것 뿐이지, 다른 선생님들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설명회를 받아보시게 되면, 오히려, 일품이나 최상위급까지 공부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선행은 의미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극상위 최상위 레벨은 남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센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센 급으로만 끝내진 않아요. 제가 프린트를 좀 더 주면서 그 위에 레벨 더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가 기본 개념이야 라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깊이는 사실 좀 깊은 편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는 스피드가 중요할까 깊이가 중요할까로 한다면 저는 오히려 깊이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중이에요. 스피드는 결국엔 다 똑같아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원에서 아무리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공부를 다 시키고 고등학교에 보낸다고 해도 결국엔 고2가 되면 다 똑같아져요. 왜냐면 학기 때는 진도를 안 나가니까. 제가 조금 먼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저희 학원의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고등학생은 절대로 학기 중에는 진도를 나가잖아요. 방학 때 그 전에 나갔던 진도를 반복하고 심화학습에 한 데 포커스를 둬요. 모의고사 풀고, 자기소리 풀고, 더 어려운 거 풀고, 더 다음 거 풀고, 더 다음 거 풀고. 공통수학 1, 2를 풀었으니까 3월달에는 대수를 나가야지 라고 하는 거는 정말 1차원적인 학원 입장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기 때 대수 수업을 시키면 귀에 안 들어가요. 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시험이 너무 불안한데? 급한데? 2학년 공부를 나보고 좀 하라고? 안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겨울방학 때 공통수업 1, 2를 다 했으니까 여름방학 때 대수를 해야지? 그것도 안 들어가요. 왜냐면 다음 학기가 바로 이 공통수업 2인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1년치를 공부하는 게 맞고, 여름방학 때는 한 학기를 공부하는데, 여름방학은 너무 짧기 때문에 다음 학기를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보다 정말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공부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겨울방학은 무조건 1년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깊은 것까지는 가지 말자. 깊은 거는 나중에 반복을 한 번 더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중학교 내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 학원의 목표가 제가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좀 초심을 찾아보려고 저희 학원의 거의 블로그에 저 첫 번째 글을 뒤져봤어요. 거기 가면 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사실 저는 이 광명이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연고가 없어요, 원래. 저는 원래 집이 지방이었던 사람이고, 광명이 어딘지도 사실 몰랐던 사람이고, 저는 원래 강사를 할 때도 이제 뭐 평촌, 분당, 뭐 대치동, 목동 그쪽에서 수업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광명이라는 동네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제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광명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목동으로 학원을 되게 많이 가요. 전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 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
목표가 뭐냐면 광명에서 공부를 해도 충분할 수 있게끔 공부를 시켜준다가 저의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어머니한테 문자 한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 고3 성과 냈던 그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하시는 문자가 뭐냐면 광명에서 대치동급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정말 그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정말 어렵게, 깊게, 많이. 그래서 중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기출 문제를 풀릴 때 당연히 광명 지역 기출 문제를 한두 개 풀리지만 광명 지역 기출 문제가 저희 학원의 메인이 아니에요. 저는 1차적으로 무조건 적어도 분단급이에요. 적어도 분단급의 문제를 풀리면 광명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물론 반마다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어떤 반에는 기본기를 공부를 하는 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맞긴 맞겠지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거. 무조건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거. 그래서 내신 대비 목표가 학교 시험 100점을 맞추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긴 하겠지만 사실 실제 목표는 뭐냐면 지금 공부하는 거에 마침표를 찍어라가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학교 시험을 안 봐도 시험 대비를 해요. 그건 작년부터, 그건 사실 몇 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한 몇 년 전부터 중학교 1학년 애들이 학교 내신이 없었을 때부터 무조건 내신 대비를 똑같이 해요. 중2, 3처럼.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중학생 수업이 뭔지를 한번 알아봐. 중학생 수업이 뭔지를 너희가 한번 느껴봐. 중학생 애들이 시험을 대비할 때 잠 줄여가면서 하고 싶은 거 줄여가면서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공부를 해. 벼락치기도 하고 암기도 해.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수학학원이지만 그런 아이들한테 국영수 시험을 제가 다 봐요. 시험지를 제가 다 구해와가지고 국영수 시험을 다 보게 해요. 선접해도 주고 다 줘요. 그래서 애들한테 국어 시험, 영어 시험을 다 보게 하면서 중학생스러움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더불어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분당. 더 나가면 이제 대치동권까지 문제를 많이 풀리는 편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분당 지역 시험지가 되게 좋아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철산중학교가 광명에서 제일 어려운 학교긴 한데 철산중학교가 분당에서 나왔던 시험에 한 1, 2년 뒤에 버전이 그 정도 레벨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문제를 트레이닝을 시키면 사실은 정말 좋아요. 철산중학교든 하암 북중이든 다 상관없이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너무 아쉽게도 2학기 때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만 맞잖아요. 시험 범위가 너무 길어요. 철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1학년 1학기에 배웠던 함수부터 책 끝까지였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반이에요. 시험 범위가. 대부분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시험 범위가.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요. 너무 길어서. 근데 저희처럼 중간에 잘라서 한번 내신 대비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나아진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되게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중학생 애들한테 학교 시험을 가지고 크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하니까 많이 몰입을 하고 깊게 들어가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점수가 잘 나와도 제가 만족할 만큼의 이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한테 혼나는 거고 점수가 안 좋아도 열심히 했으면 진짜 맞는 거예요. 중학생은 시험 준비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정에 더 큰 비중을 주려고 하고요. 참고로 철산중학교, 하암 북중, 가림중, 하안중 이 학교들이 사실 저희 학원에 가장 많이 있는 학생들이고 사실 조금 멀더라도 소아중학교 학생, 빛가운중학교 학생들도 사실 한두 명씩 옵니다. 그런데 이제 철산중학교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철산중학교 문제가 어렵다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든든한 공부를 해야 고등학생까지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될 수 있는 거고 하암 북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시험지를 잘 맞출 수 있는 스킬들은 있어요. 학교 프린트 막 풀리면 되고 뭐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런 거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으려고는 하고요. 참고로 저희 학원 블로그라든가 보시면 제가 기출 분석하는 거 제가 많이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출 분석을 제가 무려 영상으로 찍죠. 기출 분석을 글로 쓰는 게 아니고 글로 쓴 거에다 덧붙여 가지고 제가 그거를 설명하는 영상도 찍어서 올립니다. 몇 년 전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걸 펴줬다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자, 이번에 시험 분석을 하는 건데 한번 봐봐 라고 해서 그래서 애들한테 되게 신기했던 자랑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거는 사실 되게 너무나 큰 이슈죠. 이번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입시가 완전 바뀌었고, 사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작년 이맘때쯤에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자사고에 가야 된다가 좀 더 큰 포커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도 물어봤냐면, 저희 입시 담당하시는 어떤 이제 다른 외부 인사한테 물어본 게, 자사고 3등급 맞는 친구랑 일반고 1등 맞는 친구랑 누가 더 유리하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사고 3등급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또 물어봤어요. 원래도 자사고 3등급이랑 일반고 1등급이랑 누가 더 유리하겠냐? 했더니 그분이 말을 바꿔요. 일반고 1등급이 더 유리한 것 같다.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내신이 안 나오면 답이 없어요.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가져간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학원이 학원 차원에서 가장 큰 힘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입이에요. 대입이 아니라 고입이에요. 저는 저희 학원보다 더 많은 고입에 신경을 쓴 학원을 본 적이 없어요. 설명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학원은 고진감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관심 있으면 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아이한테 그 아이의 성향을 제가 다 파악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수학만 보는 게 아니고 영어도 보고 국어도 보고 다 봐요.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 제가 한 명 한 명의 리포트를 제가 다 써줘요. 너는 이런 성향이니까 이 학교로 가야 돼. 이 학교로 가야 돼.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에 있는 고1, 고2 아이들은, 저한테 컨설팅을 받은 친구들은 지금 결과가 다 웬만큼 다 좋아요. 그 이유는 제가 그 친구들을 제가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잘 맞춰놨으니까 대학생이, 아니 고3이 되었어도 내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압도적인 1등급을 가지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다행스러우신 건 저희 어머님들은 아직 좀 더 많이 기다려보실 수 있잖아요. 한 몇 년 더 보시죠. 더 보시고, 현재 고1, 현재 중3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어떤 한 분위기가 될 건지 또 한 번 더 보시고, 중요한 건 수학 같은 과목은 제가 일반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어디 가도 부족하지 않게끔 제가 공부를 시켜 놓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자사고를 가고 싶은데 수학이 부족해는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더 해서 일반고등학교에 가더라도 자사고에 가더라도 수학으로는 안 지게끔 할 거고, 실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 자사고에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랑 공부를 엄청 오래 했다가 제가 자사고에 보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냥 투정이죠. 하는 말이 뭐냐면, 하필 수학 원래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 입결 뭐냐고 막 얘기를 막 해요. 제가 했더니 자기가 갑자기 막 푸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니는 학교가 북일고인데, 자기는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를 수시로 8명을 밖에 못 갔는데, 자기는 지금 이렇게 해봤자, 잘 가봤자 고대밖에 못 갈 것 같은데, 고대밖이라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상위권까지 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자기보다 공부를 더 편하게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더 좋은 학교로 가져가는 시스템이 너무 좀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가지 말자고 했잖아. 내가 너 수학고 가서 찝어 먹으라고 했잖아.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좋아라 해요. 근데 저는 그러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이 있어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대한 큰 그림. 또 저희 학원이 하피 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이제 따서 HA반, P반, Y반에서 총 4가지의 반별 그룹이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레벨이 한글로 하피반이 있는데, 이 반은 사실 제가 거의 인정해야지만 달 수 있는 타이틀이에요. 지금 저희 학원에는 하피반이 딱 한 반밖에 없어요. 중2반에 하피반. 중1도 하피반이 없고 중3도 하피반이 없어요. 제가 아무나 안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H급, A급, P급, Y급인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학원 컨셉상 Y급도 사실 잘 안 받아요. 왜냐면 저희는 공부를 적게 시키는 학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좀 기본기에 의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랑 컨셉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못하는 아이 말고 하려는 친구들은 다 받아요. 정말 학교 시험 10점 받고 2점 받더라도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바짝바짝거리면 전 다 받아줘요. 제가 클리닉 잡아주고, 보충 잡아주고, 수업 넣어주고 다 잡아줘요.
근데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은데 막 엄마 끌려와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저도 답이 없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반마다의 목표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답을 낸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만들어 놓고 기본기 쌓아 놓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결과를 조금 가지는데 물론 이 말들은 되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 아이랑 저희랑 그런 케미를 보는 거고 사실 제가 올해 고3 아이들 수능 치기 전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저는 올해 고3 애들한테 선물을 안 줬어요. 하다못해 초콜릿 한 개 안 주고 그냥 이제 말로 가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너무 뭐 열심히 했다 잘했다 최고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반대로 너희들도 고등학교 3년 내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딱 잡고 너희들이 나 여기만 따라가면 돼 라고 마음 잡아서 갈 수 있는 학원이 있었다는 것도 너희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 아니냐.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많이 해보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한 학원에 잘 적응을 아니 만족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한 2년쯤 봐요. 2년 전이 나면은 좀 열정이 좀 떨어지거나 조금 이제 루즈해지거나 그래서 좀 분위기를 바꿔야지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정말 4년, 5년, 6년 또 나와요. 2년 전에 저희 학원에서 서울대 의대 갔던 그 친구 제가 사실 홍보를 많이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숟가락을 얹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광명에서 재수생 아니고 현역 아이들이 서울대 의대를 간 게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전으로 없어요. 원래도 없고 몇 년 사이 없어요. 의대 간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희 학원에서 초6 때부터 공부했어요. 수능 치기 전날까지 저랑.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저한테는 마음껏 자랑하고 홍보하라 할 수 있는 쿠폰을 줬지만 제가 쓰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건 정말 개 탓이에요. 개 덕이죠. 제가 되게 많이 도움을 줬지만 그거는 그 친구의 노력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간 친구, 올해 간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아니에요. 물론 올해 간 친구들도 되게 열심히 한 친구가 맞긴 맞지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길에 따라서 가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은 더 큰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 맞아요. 중요한 건 그 친구들도 그걸 인정을 해요. 사실 어제 찾아와가지고 밤에 제가 막 고기 사주면서 이제 막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막 너무 고맙다고 했던 친구도 있는 것만큼 있으니까 초등학교 어머님들 제가 조금 큰 그림 잘 그려가서 만들어가지고 제가 좋은 모습 볼 수 있게끔 해볼 거고요. 당연히 제가 상담할 때마다 딱 한 말씀 드리는 게 저랑 어머님은 한편이에요. 수업 학원 다니고 있으면 되게 치사하게 제가 학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지? 를 두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걸 숨기거나 감추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더 큰 폭탄으로 와요. 저가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웬만하면 가감없이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려요. 근데 저는 목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요즘에 좀 집중력이 좀 많이 잃어가지고 태도가 안 좋다 라고만 말씀드리면 어머님도 되게 뭐 어쩌라고 해서 상이 되실 거잖아요. 거기서 저는 가급적이면 답을 드리려고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님도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정말 저랑 소통하면서 같이 팀 짜가지고 아이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회가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소규모가 되어서 너무 아쉽지만 준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상도 보실 거고 좀 같은 공기를 맡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고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학원 이번 방학 커리큘럼인데 중요한 건 제가 아침 10시에 잡았죠. 이 말 뜻은 제가 보육의 역할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드린 게 뭐냐면 저는 이 수업이 너무 좋아요. 이 수업이 제일 자신 있는 수업이에요. 근데 시간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어머님들이 월화수목금을 매일매일 아침에 보낸다고? 예, 되게 포커스를 두실까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10시에 가게 되면 12시까지 아침 점심 먹기 전까지 이거 안 잡으면 맨날 잠만 자고 있을 건데 제가 불러와가지고 공부시키고 하겠습니다. 예체능 보내지 마시고 수학하고 보내시면 좋죠. 지금 맨날 아침마다 줄넘기 보내고 하잖아요, 언니. 그런 거 보내지 마시고 여기 보내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언니. 해서 공부할 거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저희랑 이번에 예비 초5 같은 경우는 처음 만들어진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가지고 제가 잘 만들어 볼 거고요. 초6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한 친구들이죠. 이제 저랑 익숙한 친구들이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지금 설문지 잡아주시고 괜찮으시면 저한테 바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제가 조금 이제 다른 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좀 그러면 제가 꼭 내일이건 모레건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니까 이제 이번 주 내로는 제가 꼭 전화를 드려가지고 궁금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예비 초육 수강하려면요. 네. 저희가 그냥 6학년 1학기 개념을 조금 그냥 하고 있는데 늦어가지고 그러면 2학기 것도 같이 하니까 6학년 1학기 개념이랑 같이 2학기 거 연산이 같이 돼 있어야 6학년 2학기 개념을. 저는 6학년 1학기 과정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과정은 연산만 가능하면 사실은 다 안 들었다고 해도 사실은 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5학년 같은 경우는 5학년 1학기 거를 공부를 안 한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분수 더하기 빼기만 배워서 와라 라고 시켰어요. 그럼 제가 나머지 이런 수업을 할 때 다 녹여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1학기 과정이 안 되면 2학기 과정이 힘든 거랑은 알긴 알지만 연산만 잘 되어 있어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아이가 그 부분도 조금 케어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조금 조율해서 그런 것들을 스케줄을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제가 듣는 내내 너무 감동을 하고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저는 아이가 셋째고 네네. 첫째 아이는 의대, 둘째 아이는 영재로 입학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저희 아이는 예비 4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무조건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왜냐면 여기 블로그에서도 예비 4부터라고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저는 들어왔는데 저희 아이가 들어올 수업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과정만 똑같으면 학년이 달라도 같이 들을 수는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아직 저희 아이가 네. 4학년 과정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아이라서 그러시구나. 네, 네네. 그래서 저는 기본부터 배웠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듣는 과정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혹시 4학년반을 생각하실 때는 만약에 4학년 반을 제가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선생님들 스케줄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 수업은 힘들 것 같고, 제가 가끔씩 이제 기본기가 부족하거나 좀 개인적인 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학원 내에서 저한테 배웠던 대학생들을 데려놓고 수업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하는 대학생 과외랑은 완전 다르게 제가 이 친구한테 정확하게 미션을 주죠. 얘는 뭘 해야 된다, 얘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께서 4학년 과정이 안 돼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합류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저랑 이제 조금 그런 개인적인 수업을 좀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 이번 겨울방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 안 되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학년 1학기, 4학년 과정 연산만 좀 급하게 공부를 좀 시키고 들어와서 저희랑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그런 추가적인 클리닉을 병행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물론 아이의 성향을 좀 봐야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 네. 선생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같이 딱 보면 엄마들이 대부분 영재고 과고를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 같이 보면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영재고 과고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생각이실까요? 실제로 영재고 과학고 수업은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수업을 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려면 거의 한두 명의 선생님이 영재고 수업에 완전 몰입을 해서 붙어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 영재고 수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재고를 가려면 적어도 초6 때
적어도 중1 때까지는 고1 수학이 끝나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경시 수업을 하면서 중2, 중2, 중3 과정을 거쳐야지만 영재고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또 공부 라인이 완전 다르잖아요. 뭐, 대수든 기하든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학원 내에서 어느 정도의 아이가 조금 팀이 짜여져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좀 영재고나 과학고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런 학원을 전문적으로 가진 학원이 사실은 좀 더 어울리시고, 저희는 이제 그런 영재고, 과학고보다는 조금 수학을 좀 더 튀게끔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한테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학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들을 건드리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 친구한테만 물려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도 준비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어머니? 네. 뒤에 설문지 작성해 주시고요. 오늘 없으시면 또 박수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